정부와 서울시, 여당과 정부 사이에 논란을 빚은 지 닷새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는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로 이견 조율이 끝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 완화를 이유로 들며 국회와 청와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시장 사망 전 성추행 피소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해 후보자 신분에 걸맞지 않은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KBS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 기자 간 공모 의혹 보도에 대해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KBS가 해당 보도의 취재원을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돗물 유충 공포가 인천, 경기에 이어 서울과 강원, 부산까지 번지자 정부가 전국 484개소 정수장에 긴급 점검을 벌입니다. 코로나 발생 6개월인 오늘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9명이 쏟아지는 등 산발적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등 소신 발언을 앞세워 대선 지지율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대책으로 급부상했던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없던 일로 결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자며 갑론을박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당분간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말을 다시 꺼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역시 정부 여당이 말은 꺼내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이 주워 담는 형국이 됐습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이른바 간보기 정책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다시 한번 가중된 셈이 됐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하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결론이 나진 않았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가 필요하다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 뒤 여권에서 급부상했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가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당 대선 주자들까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자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진화하는 형태로 논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이 설익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게 하는 등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비록 신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이 주장들을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 내부의 권력 구도에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당권 주자이자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오늘 오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실 활용과 도심 용적률 완화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린벨트를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이틀 그린벨트가 풀리면 사상 최대의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고 했고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이건 정말 잘 지켜왔거든요. 그린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정세균 총리도 어제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해제 신중론을 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반대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당정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했지만 여권 내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정치권에서 차기 주자들이 민감한 이슈에 찬반 입장을 내는 건 독자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된 잠룡들의 차별화가 다른 정책 이슈로 확산될 경우 여권 내 권력 분화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서 그럼 다음 공급 대책은 뭐가 있을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노는 땅이나 군 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7.10 대책에서 도심 고밀개발과 국가시설 부지 활용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되면서 주택 공급용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군 소유 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의 활용 방안을 언급하자 국방부는 즉각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치동의 컨벤션 센터 부지와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등도 후보로 떠오릅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200%에서 법정 상한인 220%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도심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민간 부지 가운데는 용산철도 정비창처럼 대규모 택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찾기가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게 더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해법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낸 건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듭니다. 국회도 청와대도 남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지만 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꿔 축소 추진했습니다. 재작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며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폐기됐습니다. 통합당은 알짜배기 지역마다 개발 정보를 흘려주고 절호의 투기 매수 기회를 알려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여야의 논의와 국민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재산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만 58만여 가구가 상한선인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5가구 중 1가구는 사실상의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죠. 현 정부 초기인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4배가 늘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십리에 위치한 59제곱미터형 아파트, 지방 교육세 등을 제외한 올해 순수 재산세는 96만 원입니다. 지난해 6억 2,1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7억 원이 되면서 7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너무 세금은 몇 수십 배로 그냥 너무 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순수 재산세를 전년보다 3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4만 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는 57만 6,29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8,429억여 원,
2017년 313억여 원에서 27배가량 뛰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와 강동구, 광진구에서 세 부담 급증 가구가 많았고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은 상대적으로 재산세 상승 비율이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던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이고요.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75에서 85%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라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구속된 전 채널A 기자 이모 씨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여권에 타격을 주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KBS가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KBS 측은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KBS를 고소하면서 허위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검언 유착 논란에 공영방송인 KBS까지 뛰어들어 오보 사태를 일으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S는 지난 18일 채널A 이모정 기자 구속에 스모킹 건이라며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KBS가 보도한 녹취록에는 이정 기자가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말했고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 수사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 다음 날인 19일 이정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한 검사장은 해당 기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한 검사장 측은 KBS가 직접 허위 제보를 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밝힐 때까지 고소 취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정 기자 측과 검찰만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가공돼 보도된 점은 KBS의 검언 유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KBS 공영노조는 소설을 쓰는 정권의 스피커로 전락할 것이냐는 성명을 내고 진상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마침 이 문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야당은 이번 KBS 오보 사태야말로 신검언 유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신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해 회사 개입 여부가 밝혀지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에 회사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한 후보자는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채널A 문제와 관련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공모 정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사과한 KBS에 대해선 먼저 자체 조사 결과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영방송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료에 매달 2,500원씩 부과되는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한 후보자는 또 중간 광고 허용 등 지상파 지원책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검언 유착인지 권언 유착인지 아니면 신검언 유착인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훈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죠.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KBS 보도가 나오니까 이 전 기자 쪽에서 그러니까 녹취록을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할 텐데 KBS 보도와 이 녹취록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이전 기자는 한 검사장에게 신라젠 수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유시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먼저 털어놨습니다. 예. 이때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기자가 다시 유 전 이사장 이야기를 꺼내자 한 검사장은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라고 말을 끊는 내용도 나옵니다. KBS는 이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고도 보도했는데 이런 내용은 공개된 녹취록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분명한데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에 호응을 별로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대화 도중에 한 검사장이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대목을 두고 이게 바로 공모 또는 유착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을 계속 보면은 이전 기자가 교도소에 있는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말이 듣기에 따라 매우 애매한데요. 수사팀은 이 부분을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전 기자 측은 공익 취재를 독려한 것일 뿐 협박 공모의 정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공개된 녹취록을 저도 좀 보긴 했는데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뭔가 결정적인 다른 부분이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떠세요? 네, 이 녹취록 전체 분량은 15분가량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엔 생략, 후략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전 기자 측은 대화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생략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녹취록이 일부만 공개된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정황으로 보면 그 생략된 부분에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이제 느껴지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번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사실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이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실제로 서초동에선 이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정말 무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는 KBS의 보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를 고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예. 특히 KBS는 녹취록에 대해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당 보도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채널A 사건과 함께 이른바 권한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장모 기자를 비공개로 불렀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도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KBS 해명은 여러 취재원의 취재를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취재했다 이렇게 해명한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군요. 예,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내쫓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표결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정치적 의미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 무소속 의원들까지 모두 110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등을 놓고 추 장관이 과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론몰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삼았다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재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의 대검 참모들을 대거 인사 조치했다며 권한 남용 등에 따른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었지만 본회의가 제때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 이후 24일 표결이 예상됩니다.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도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과 수사의 독립성과 이런 것들을 해친 사람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추 장관 탄핵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탄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피소 당일 서울시 정무라인에 긴박했던 움직임 때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인 오후 3시쯤 임순영 젠더 특보가 시장실을 찾아가 뭐 실수한 게 있냐고 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찰은 이보다 더 앞서 고소장이 접수될 거란 사실을 알았을 거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시간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시간 앞서 오후 2시 28분쯤 피해자 측 변호인이 서울경찰청 팀장급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 높은 분 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시 한 반쯤?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하고. 피고소인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성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간부에게 서울시 고위 관계자 관련 고소장 접수 의사를 예고한 셈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시 정무라인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해당 통화가 이루어진 지 1시간도 채 안 된 8일 오후 3시쯤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박 전 시장을 찾아가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은 겁니다. 야권에선 피해자 측이 고소장 접수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경찰이 인지한 셈이라며 경찰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 통화 당사자인 서울경찰청 담당 팀장은 피고소인이 박 시장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을 통해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다만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과 2차 가해 등 6건의 관련 사건들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피소 사실의 유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당일 문자로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 라인입니까? 수사 라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군데요? 말씀하셔야죠. 그 정도 말씀 못합니까?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죄 수사 규칙에는 청와대에 보고하라는 어떤 규정도 들어있질 않아요.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박 시장 피소 사실 유출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른바 깔딱으로 불리는 유충입니다. 정수장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으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공포가 경기에 이어서 서울과 강원, 부산까지 번지면서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인천을 제외하고는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대체 이 유충이 어디서 생긴 건지 먼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욕실 바닥에서 수돗물 유충으로 의심되는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부터 부랴부랴 해당 세대 샤워기, 세면대와 아파트 저수조 등 9곳의 수돗물을 채취해 검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성수동 뚝도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번 주 초에
네, 나오고 저번 주에도 나오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1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상한 심걸레가 좀 나와가지고. 이 밖에 경기 용인과 안양, 충북 청주와 강원 양양에서도 유충 의심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수장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낮다며 배수구나 저수조 등 주택 자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전국 484곳의 수돗물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한 인천시에 이른 비판이 나오는 건 1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데다 390억짜리 정수 처리 시설 설치에도 유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수백억 원짜리 시설이 벌레 부화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인천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공촌 정수장입니다. 이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은 서구와 강화군, 영종도 등 주민 70만 명에게 공급됩니다. 이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필터에도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아빠가 발견했다고 하셔서 정수기물도 조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이곳 정수장에 390억 원을 들여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가동한 지 1년이 채 안 돼 정수장에서 알이 부화되고 유충이 가정집까지 흘러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알을 까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과지의 관리상에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았나. 300억 원을 들여 폐쇄형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 부평 정수장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가 나왔습니다. 수돗물 유충 첫 신고가 들어온 지 열흘이 넘었지만 발생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수기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필터가 있어야 돼가지고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믿기가 좀 어렵죠. 이제. 인천시는 고도정수 처리 시설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유충 발생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코로나 발생 6개월을 맞아 정부가 코로나 장기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시점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이제 10km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오늘도 전국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오늘만 추가로 확진자 8명이 쏟아졌는데 집과 시설을 오간 이용자도 적지 않아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 우려도 제기됩니다. 코로나 소식 먼저 서영일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등 노년층이 낮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내부에 불이 꺼진 채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이용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요양시설에선 어제 강서구 85번 확진자가 처음 나온 데 이어 오늘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시설을 폐쇄하고 병원 안에 있던 93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집과 시설을 오가는 이용자가 다수여서 추가 확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치매 있는 분들, 네네. 아침에 가서 저녁에 잠시 보호시설에 맡기고 저녁에 집에 귀가하고 그런.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강서 요양시설 확진자를 포함해 오후 6시 기준으로 오늘 하루만 16명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광주에서는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면서 추가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불과 2달 전이었죠. 인천 학원 강사가 동선을 속이면서 80여 명을 감염시켰고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은 데 이어서 구속됐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광주시는 2억 원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건호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의 한 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12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5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의 송파 60번 확진자와 관련됐습니다. 송파 60번 확진자는 광주에 사흘 동안 머물렀지만 역학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방역당국이 GPS를 추적하며 사흘째 추궁한 끝에 접촉자를 파악했습니다. 송파 확진자의 거짓말로 역학조사가 차질을 빚는 사이 식사를 함께한 친척 9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촉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 한 곳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 37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접촉자의 직장 동료 2명도 2차 감염되면서 전체 접촉자는 800명이 넘었습니다. 12명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기 전까지는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확진자 입원 치료비와 802명의 검체 검사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손실 금액은 2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동선을 숨긴 송파 60번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반려견을 위한 먹거리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는 뉴스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견주분들 사료 사실 때 잘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성분도 섭취량도 정확히 표시가 안 된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구토와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산책하던 개가 갑자기 구토를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유명 개껌을 먹은 뒤 췌장염에 걸렸다는데. 근데 손가락 마디만큼의 이제 이상 덩어리, 지우개 덩어리 같은 게 나오니까. 반려견들에게 먹이는 수입 사료와 군것질 식품 관련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화불량이 생기고 토하고 막 애가 막 시름시름 앓고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 갔더니 집단 췌장염이 발병하기도 했습니다. 애가 갑자기 자다가 구토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무섭죠. 수술해야 될까 봐. 근데 이 껌 하나 때문에 지금 애들이 다 너무 아파하고. 설사를 저녁 새벽부터 6차례, 7차례 하면서 토를 같이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수입 사료나 식품 가운데 성분 표시가 부정확한 제품이 적지 않다는 것. 수입한 제품은 포장 위에 다시 한글로 성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닭고기 가루라고 써 있는데 닭고기라고 표기했고요. 또 없는 데 있다고 써 있네요. 있는 성분은 누락하고 없는 성분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식품 첨가물 이산화규소는 빼고 익지도 않은 칠면조와 완두콩, 토마토를 넣어놨습니다. 주의사항과 섭취 방법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됩니다. 사용 원료는 다 넣어야 되죠. 근데 일부러 빼먹죠.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죠. 수입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전문가 기관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 거고 등록을 한 거라서 이건 뭐 문제될 만한 건 아니어가지고.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에선 사료 25개 중 11개, 44%가 표시기준 부적합이었습니다. 2년 전 미국에선 반려견 사료에서 안락사 약물 성분이 검출됐고 2007년엔 중국산 사료에 멜라민이 함유돼 반려동물 수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안 걸린다 그랬나? 이발 물질이 있다고. 근데 견주 절대 안 먹여요. 말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 보상도 받기 힘듭니다. 농림부는 사료 성분 표시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김부겸 두 당권 주자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친노 표심 잡기에 나섰고 김 전 의원은 2년의 대표 임기 완수를 약속하며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낙연 의원은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는 거대 여당다운 모습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당에 대한 비판을 삼갔던 것과 달리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등에 있어서 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 첫 행선지로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친노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실무자를 통해 후보 등록을 한 김부겸 전 의원은 강원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선 출마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 의원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겁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2년 임기의 당대표가 임기를 꼭 채워서 여기에 박주민 최고위원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돌발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29일 열립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여권의 차기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사는 연일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려는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친문 진영에서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장사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지사는 앞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등 여권 내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7일 실시된 조사에선 이낙연 의원 23.3%, 이재명 지사 18.7%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진보 지지층 사이에선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선호도 차이가 0.5%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4.15 총선 직후인 4월 말 이 의원은 40.2%를 기록한 뒤 하락세지만 이 지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권에선 바로 견제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권 핵심에 편입된 운동권 세력과 여권의 극렬 지지층 이른바 바 세력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의 견제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상권 분리. 최 교수는 지난달 말 한국정치연구회 투과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확장되었고 법의 지배는 위협받았으며 정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소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그 위기를 만들어낸 데는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여권의 극렬 지지층, 이른바 바 세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바 현상은 시민사회 공론장을 황폐화하고 정당 정치와 선거에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 또한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사회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각종 개혁 요구에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정강정책 개정을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이 5.18 민주화 정신을 새 정강에 담기로 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후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포함한 지지층 확장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반성이라는 표현도 담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성찰의 뜻까지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당 새 정강 초안의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정강정책 특위는 국민 통합을 위해 민주화와 산업화 모두를 계승한다며 민주화 정신엔 5.18 민주화 운동과 60 항쟁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역과 이념, 세대, 갈등을 넘어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존의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3.1 독립운동 정신과 임시정부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문장이 추가됐고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도 우회적으로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강은 비대위와 전국위 등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당명 변경 작업과 병행할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회의실 배경을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란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진성준 의원 발언을 따온 것으로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살도 채 안 된 아기 85명이 집단으로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이 젊은 층에 다시 한번 경고를 내놓으면서 보수적 접근을 강조했는데 트럼프는 여전히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 수 있을지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지역에서만 어린아기 85명이 감염됐습니다. 85 babies under the age of 1 here in Nueces County that have all tested positive for COVID-19. These babies have not even had their first birthday yet.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달에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감염돼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1살 미만 아기의 감염 비율은 전체의 1%도 안 되지만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은 성인보다 높습니다. 면역력이 완전하게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확진자의 평균 연령이 15살이나 내려갔다며 젊은 층이 유행병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get infected and have no symptoms. The chances are you're going to infect someone else, who will then infect someone else, and then someone who's vulnerable to severe consequences.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380만 명을,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겼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미국은 선망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을 향해선 불안을 조장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중국이 최악의 폭우로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자 상상 이상의 극단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댐을 폭파해서 수위 조절에 나선 건데요. 올해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이 아시아의 폭우 피해가 이례적으로 큰 걸 그저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겠죠.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된 폭우에 숨은 개방으로도 추어강 댐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자 중국 정부가 아예 댐 제방을 폭파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谢洪河、楚河、楚江河沙上水位从19日的最高峰这个 14.39米下降到19日12时的 13.83米。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도시는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자동차 지붕 앞까지 물이 차올랐죠. 위태롭게 물 위에 떠 있는 이재민들은 구조대만을 기다립니다. 我们现在用2台泵在对居民家里面的积水进行连夜的抢排。我们实行的是3班倒。 중국에서는 이번 폭우로 433개 하천이 범람해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도 14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 댐도 최고 수위에 다다르고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죠. 我们要加强形势研判，严防死守，全力备战长江2号洪峰。 폭우는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인도의 카지랑가 국립공원이 침수되면서 콧불소가 물 위에 떠다니기까지 했죠. 건물은 붕괴됐고 터전이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পানীৰো সুত বৈছে এফালে আৰু পানী একদম সব পানী তলত এই চৰত যিবিলাক মানুহ আছে সব নায়ে মানুহ ঘৰ চৰ সব পানী উঠাই লৈ গ'ল 방글라데시는 한 달째 내린 비에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됐습니다. বন্যাদের আর কিভাবে চলবো তো কষ্টই আর কোনো ভাবে চলবে নাই জোগান নাই 일본도 얼마 전 기록적 폭우에 60여 명이 사망했죠. 끝없이 퍼붓는 비, 무너지고 범람하고 잠기고 아시아 지역 곳곳이 코로나에 이어 이번에는 물난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고려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연꽃 씨앗이 발화에 성공해서 700년 전 모습 그대로 꽃을 피웠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탱화에 남겨진 연꽃과 흡사하다는 평인데 정확히 말하면 고려 탱화가 당시의 연꽃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이겠죠. 이성진 기자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연못을 가득 메운 연꽃이 바람에 하늘거립니다. 꽃잎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흰색과 선홍색, 붉은색이 선명해집니다. 경남 함안에서만 볼 수 있는 아라홍련입니다. 연꽃하면 우리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함, 또 청정 이걸 뜻하는데 더 색이 좀 선명하고 키가 좀 크고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 연못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든 연꽃은 지난 2009년 함안 성산산성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씨앗 10개로 시작됐습니다. 연구진이 씨 담그기와 발화를 시도했고 이듬해 연꽃이 처음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씨앗을 탄소 연대 측정한 결과 700년 전 고려시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779년 전, 하나는 669년 전으로 돼가 통상적으로 7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홍련은 한반도 연꽃 고유의 형태와 색깔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씨앗 발견 지역에서 번성했던 가야국의 이름을 따 아라홍련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라홍련이 고려시대 탱화에 등장하는 연꽃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연설을 하던 힐러리 클린턴이 날아던 신발을 가까스로 피합니다. 그런데 신발 던진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응수해 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What was that, a bat? Is that part of Cirque du Soleil? 영국의 토니 블레어, 중국 원자바오, 호주 존 하워드 총리, 그리고 후세인 대통령의 동상까지 정치적인 항의 표시로 신발 세례를 당한 지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신발 던지기는 성경에도 나오죠. 시편에서 다윗 왕은 숙적 에돔에게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랍군에선 신발 투척은 강한 경멸의 표현입니다. 이라크 기자회견장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의 기자가 신발 2짝을 던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느끼는 치욕을 느껴보라며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물론 위험하고 위협적인 일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찰은 영장 신청을 안 하느니만 못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병 10몇 개가 날아들어 주변 사람이 이마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얼굴에 달걀을 맞고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의 화가 좀 풀린다고 했습니다. 2007년 이회창 후보도 달걀 마사지를 받아서 얼굴이 예뻐졌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제는 또 신발 수백 개가 서울 도심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며 신발을 벗어 던진 겁니다. 그렇듯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당정청이 갈팡질팡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법무장관까지 훈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욕을 많이 먹게 돼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욕 먹는 거. 신발 투척이라는 신종 시위 방식의 대한민국 상륙에는 과연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는 요점입니다. 7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신발 던지기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날이 또 습하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겠고요. 불쾌감도 상당하겠습니다. 경기, 강원, 영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전주 30도, 대구 31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2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